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소울풀 내러티브 채널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엘레나 마르케스는 병원 침대 옆에 빈 의자를 응시했다. 심장을 지시기는 듯한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 18시간의 진통. 18시간 동안 시계를 확인하며 남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했다. 18시간 동안 간호사들은 점점 더 동정적인 시선으로 물었다. 아빠는 어디 계시죠? 형광등은 머리 위에서 성남벌레처럼 윙윙거리며 분만실의 싸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엘레나는 침대 난간을 꽉 쥐었다. 결혼 반지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한때 영원을 약속했던 작은 다이아몬드는 이제 부어오른 손가락 위에서 조롱처럼 느껴졌다. 어디 있는 거야? 그녀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안에서 뛰고 있는 소중한 두 심장 박동을 추적하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에 겨우 묻혔다. 2년 전 결혼한 남편 빅터 램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어야 할 오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야간 간호사인 클라라가 수많은 출산을 지켜본 사람 특유의 능숙한 연민을 담아 다가왔다. 은발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고백하고 싶게 만드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가, 이 예쁜 아기들한테 집중하자고요. 클라라가 엘레나의 링거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가끔 아빠들은 분만의 현실에 압도되곤 해요. 곧 정신 차리고 올 거예요. 하지만 엘레나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 경고 신호는 몇 달 동안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독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빅터는 사무실에서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값싼 향수와 위스키 냄새를 풍겼다. 그녀가 아기들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의 짜증은 늘어갔고 돈 문제에 대한 불평, 아이 둘이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오늘 아침 비좁은 아파트 부엌에서 양수가 터졌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했다. 걱정, 흥분, 사랑을 기대하며. 대신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고 거의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벌써. 젠장, 엘레나. 내 고객 미팅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어. 지금 핸더슨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참인데. 빅터, 아기들은 부동산 계약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녀는 진통 사이사이 간신히 말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이제 또 다른 고통의 파도가 그녀를 덮치자 엘레나는 자신이 완전히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처참한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믿었던 동화, 그녀가 계획했던 미래는 낡은 종이처럼 그녀의 손안에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마르케스 부인, 이제 시간이에요. 로페즈 박사가 능숙하게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첫째 아기 머리가 보여요. 있는 힘껏 밀어내야 합니다. 엘레나는 눈을 감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깊은 곳에서 힘을 끌어모았다. 빅터가 아이들의 탄생을 지켜보러 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세 사람 모두를 위해 충분히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마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원초적인 힘으로 밀어냈고 그녀의 몸은 고대의 출산 리듬에 순응했다. 26분 후 아기 소피아가 엘레나의 탈진을 폭풍 후 속 햇살처럼 꿰뚫는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다. 간호사는 꿈틀거리는 완벽한 작은 여자아이를 엘레나의 가슴에 올려놓았고 그 초월적인 순간 그녀가 창조한 이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클라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이 소중한 얼굴 좀 봐요. 소피아는 정말로 완벽했다. 작은 장미 봉우리 같은 입술, 앙증맞은 코, 그리고 엘레나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듯한 놀랍도록 검은 눈 사랑이 엘레나의 온몸으로 흘러들었다.
그 강렬함에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가 얕게 느껴졌다. 안녕. 아가오. 엘레나가 소피아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뺨을 만지며 숨을 내쉬었다. 엄마야. 약속할게.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17분 후, 이사벨라가 똑같은 투지로 등장했다. 언니보다 작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다. 두 딸, 완벽하고 건강한 두 딸 엘레나가 어떻게든 해낸다면 그들은 결코 원치 않는 존재라는 아픔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씻기고 몸무게를 재는 동안 엘레나는 절박한 희망을 품고 출입구를 응시했다. 분명 이제는 빅터가 도착할 것이다. 설마 딸들을 만나는 것조차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갓난아기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와 의료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을 배경으로 흘러갔다. 밤 10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렸다. 엘레나의 심장이 뛰었다가 빅터의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곤두박질 쳤다. 그의 모래빛 갈색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알코올 냄새가 독성 구름처럼 그보다 먼저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 그가 침대로 다가오지도 그녀나 아기들에 대해 묻지도 않고 말했다. 드디어 끝났군. 빅터 엘레나의 목소리가 탈진과 절박한 희망으로 갈라졌다. 와서 당신 딸들 좀 봐요. 정말 놀라워요. 소피아와 이사벨라,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기쁨 대신 빅터의 얼굴은 추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뒤틀렸다. 한때 매력적이었던 그의 옅은 푸른 눈은 이제 그녀의 헝클어진 모습, 요람에 누운 아기들, 새로운 엄마가 된 혼돈을 훑으며 멀고 잔인하게 보였다. 꼴 좀 봐,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혐오감이 엘레나를 물리적으로 가격했다. 정말 끔찍하군. 머리는 엉망이고 온통 붓고 역겨워. 내가 결혼했던 여자인지 거의 알아볼 수가 없네. 엘레나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빅터, 난 방금 당신 아이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이라고. 그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엘레나, 우리 솔직해지자. 내 꼴을 봐, 정말로. 보라고. 넌 이제 취해. 다 써버렸어. 쓸모없다고. 어떤 남자가 이런 걸 원하겠어. 그는 명백한 혐오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들은 총알처럼 그녀에게 박혔고 하나하나가 이미 연약해진 그녀의 심장에 명중했다. 엘레나는 내면의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그냥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인생을 걸었던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무심한 잔인함으로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진심이 아니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에서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빅터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아니, 진심이야.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들었지. 그는 마치 쓰레기를 다루듯 서류를 그녀의 침대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야. 이미 제출했어. 어차피 내가 내 아이들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을 테니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 엘레나는 눈물로 흐려지는 법률 용어를 보며 서류를 응시했다. 우리 딸들이 태어난 오늘 나를 떠나는 거야. 난 28살이야. 엘레나. 내 앞날은 창창해. 너처럼 생긴 사람에게 얽매여서 오는 아기들과 더러운 기적이나 상대하며 인생을 낭비할 순 없지? 하지만 빅터, 우리 이거 계획했잖아. 이름에 대해, 아이들 미래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건 그전 얘기고 그가 잔인하게 말을 잘랐다. 아이를 갖는다는 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깨닫기 전, 임신이 널 어떻게 만들지 보기 전, 이게 내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는 누군가와 이 쓰레기 같은 아파트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걸 이해하기 전 말이야. 엘레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작은 분노의 불꽃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당신 딸들이야, 빅터. 아무 잘못 없는 아기들이고 아빠가 필요해. 그들을 원하는 아빠가 필요하겠지. 빅터가 차갑게 말했다. 난 아니야. 단 한 번도 아니었어. 널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임신 소동에 장단 맞춰준 것뿐이야. 하지만 이제 연기는 끝났어.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해.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마지막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멈췄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엘레나. 한때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 이런 널 보니 내가 대체 뭘 봤던 건지 상상이 안 가. 이제 어떤 남자도 널 원하지 않을 거야. 넌 하자 있는 상품이니까. 그 말과 함께 빅터 램지는 분만실에, 병원을, 그리고 엘레나의 인생을 걸어 나갔다. 갓 태어난 딸들이 아빠의 얼굴을 배우기도 전에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요람해서 평화롭게 잠든 동안 그녀는 이혼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다. 엘레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산산조각 난 꿈을 위해, 아빠 없이 자라날 딸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과 행복한 결말을 믿었던 과거의 자신을 위해 울었다. 그 여자는 오늘 이 싸늘한 방, 이제는 그 거친 발기로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형광등 아래에서 죽었다. 하지만 심장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옛삶의 잔해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빅터가 가할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강한, 딸들을 향한 맹렬하고 보호적인 사랑. 그녀의 절망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결심. 소피아와 이사벨라를 가슴에 꼭 껴안고 그녀 자신의 심장에 맞닿아 뛰는 작은 심장들을 느끼며 엘레나는 조용한 맹세를 했다. 그녀는 이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재건할 것이다. 그녀는 빅터 램지가 모든 면에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성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버렸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딸들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결코 원치 않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정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늘 밤, 그녀는 그저 딸들을 안고 자신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 그녀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사랑이 잔인함을 이기고 고통에서 힘이 자라나며 두 어린 소녀가 엄마가 하늘과 땅을 움직여 증명할 것이기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삶을. 병원 침대에 누운 상처 입은 여자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려 하고 있었다. 2장 5년간의 생존 5년. 엘레나의 인생에서 최악이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그날,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의 우주가 된 두 딸을 얻은 날로부터 1826일이 지났다. 엘레나 마르케스는 작고 방 2개짜리 아파트의 비좁은 욕실에 서 있었다. 몇 달째 교체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던 금이 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갈색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때 윤기 나던 검은 머리는 너무 많은 12시간 근무를 견뎌낸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부드럽고 잘 관리되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밤에는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고 낮에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 여자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엄마, 소피아가 욕실 독차지해요. 이사벨라의 목소리가 야른 문을 뚫고 들려왔고 곧바로 쌍둥이 언니의 붕괴한 항의가 이어졌다. 아니거든. 내가 먼저 왔어. 엘레나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5살이 된 딸들은 작고 활기찬 2개의 꾸러미에 압축된 삶의 모든 아름다움이었다. 15분 먼저 태어난 소피아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려 깊은 검은 눈을 가진 조용한 관찰자였다. 이사벨라는 가장 우울한 날도 밝힐 수 있는
웃음소리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의견을 가진 순수한 햇살과 투지 그 자체였다. 얘들아, 나눠 쓰기로 얘기했잖아. 엘레나가 눈 밑에 컨실러를 바르며 재빨리 외쳤다. 오늘 밤은 너린이 희망재단 자선 디너가 있었고 그녀는 느끼는 만큼 피곤해 보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케이터링 직원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댄스 수업료와 학용품비를 버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부업이었다. 하지만 엄마, 이사벨라가 칭얼거렸다. 소피아가 너무 오래 걸려서 톰슨 아주머니 오시기 전에 양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톰슨 아주머니는 엘레나가 저녁 행사에 일하러 갈 때 아이들을 봐주는 이웃 할머니였다. 관절염 걸린 손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73살의 미망이는 엘레나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보육 도우미였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소피아와 이사벨라를 친손녀처럼 사랑했다. 엘레나가 욕실 문을 열자 똑같은 보라색 잠옷을 입은 딸들이 보였다. 소피아는 칫솔을 들고 있었고 이사벨라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두 꼬마 아가씨가 양치할 공간은 충분하네. 엘레나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서두르는 와중에도 그녀는 이런 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엄마가 되는 일상의 마법. 하지만 먼저 엄마한테 행운의 키스부터 해줘야지. 두 딸은 킥킥거리며 그녀의 목에 팔을 감고 뺨에 축축한 키스를 퍼부었다. 엘레나는 그들의 달콤하고 순수한 향기를 들이마시며 지난 5년간의 모든 힘든 나를 버티게 해준 맹렬한 사랑으로 심장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 디저트 가져다 줄 거예요.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언니보다 엘레나가 하는 희생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한 늦은 밤과 이른 아침을 항상 더 잘 알고 있었다. 남는 게 있으면 아가 엘레나가 소피아의 검은 머리를 쓸어주며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파티의 규칙은 알지.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무것도 집에 가져가지 못해. 그건 불공평해요. 이사벨라가 5살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엄마도 다른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잖아요. 엘레나의 목이 메었다. 때때로 딸들의 순수함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세상의 공정함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생각. 그녀는 그들을 그들의 처한 현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관찰력이 뛰어났다. 엄마가 항상 일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학교 연극이나 축구 경기에 오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 친구들이 새 옷을 입는 동안 자신들의 옷은 중고품 가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인생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아. 아가 엘레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걸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 톰슨 아주머니가 내가 작은 야생동물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양치하렴. 1시간 후, 엘레나는 리버사이드 호텔 그랜드 볼룸의 직원 출입구에 서서 심플한 검은색 케이터링 유니폼을 매만지며 마지막으로 외모를 확인했다. 유니폼은 친구 소피아에게 빌린 것으로 어깨가 약간 컸지만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엘레나는 이런 행사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다. 효율적이고 공손하며 눈에 띄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는 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채지 못했다. 마르케스, 오늘 밤 와인 서비스 담당이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케이터링 매니저인 핸더슨 셰프가 소리쳤다. VIP 구역부터 시작해서 메인 플로어를 돌도록. 그리고 제발 손님들한테 아무것도 쏟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은 이 호텔 전체를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능숙하게 와인잔 트레이를 들었다. 그녀는 3년째 케이터링 일을 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디자인 일이 야간 청소 일을 그만둘 만큼 충분한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보수는 괜찮았고 가끔은 꿈에서나 볼 법한 호화로운 세계를 엿보는 것을 즐기기도 했다. 그랜드 볼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흰색 리넨, 그리고 아마도 엘레나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쌀 거대한 꽃장식으로 우아한 동화 나라처럼 변해 있었다.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어울리며
그들의 보석이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그들은 주식 포트폴리오와 햄튼의 별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레나는 군중 속을 유령처럼 움직이며 와인을 권하고 빈 잔을 수거했다. 대화의 조각들이 그녀 주위를 떠다녔다. 이번 분기 시장이 엄청났어. 에스펜의 집을 살까 생각 중이야. 핸더슨 갈라에서 올리비아가 입었던 거 봤어. 정말 끔찍하더라. 그녀가 무대 근처의 높은 테이블에서 잔을 채우고 있을 때 피가 얼어붙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 엘레나. 엘레나 마르케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천천히 돌아섰다. 전 대학 룸메이트였던 로렌 킴과 마주쳤다. 로렌은 엘레나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세련되고 성공했으며 아마 엘레나가 석 달 동안 버는 것보다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로렌의 미소는 밝았지만 혼란스러워 보였다. 여기서 뭐 해? 재단 소속이야. 넬레나는 폴리에스테르 유니폼과 실용적인 신발을 강하게 의식하며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행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녀는 트레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일한다고. 로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너 디자인 학교에서 정말 재능 있었잖아. 지금쯤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동산 하는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어. 빅터 모시기. 질문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다. 엘레나는 얼굴이 부서질 것 같은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인생이 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어.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고 딸이 둘이야. 딸들이라고. 정말 좋겠다. 로렌은 감탄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이 어색한 만남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으며 방을 훑고 있었다. 이래야 할 테니 그만 가볼게.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자. 그녀는 엘레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와인잔 트레이와 상처 입은 자존심을 안고 서 있는 그녀만 남았다. 이것이 그녀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였다. 그녀가 이전 삶과 접촉할 일이 없는 보이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였다. 엘레나는 고개를 숙이고 뺨이 창피함으로 불타오르며 주방으로 돌아가던 중 재앙이 닥쳤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은 한 남자가 뒤를 보지 않고 그녀의 길로 바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피하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충돌은 불가피했다. 붉은 와인이 그의 깨끗한 흰 셔츠 위로 진홍색 고발장처럼 터져나갔다. 엘레나가 고급 원단 위로 액체가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분명 그녀의 한 달 월세보다 비싼 셔츠를 망쳐버린 것이다. 세상에, 정말 죄송합니다. 엘레나가 즉시 숨을 헐떡이며 트레이에 있던 냅킨을 찾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봐요. 괜찮아요.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패닉을 가로막았다. 정말로, 완전히 괜찮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친절한 녹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키가 크고 아마 30대 중반이었으며 검은 머리와 잡지에나 나올 법한 얼굴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를 멈추게 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분노나 짜증이 아니라 그녀의 당황함에 대한 진정한 걱정. 다치셨나요? 그가 발을 휘청거리는 그녀를 붙잡아주며 물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셔츠가. 그냥 셔츠일 뿐이에요. 그가 그녀의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셔츠는 많이 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엘레나는 자신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시선을 내렸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클럽 소다나 소금이라도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아직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믿으세요. 셔츠는 지금 제 걱정거리 중 가장 사소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가 다시 흘끗 쳐다봤을 때 그는 여전히 그 놀라운 녹색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참고로 전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카터, 그 이름이 그녀를 벼락처럼 쳤다. 가브리엘 카터. 그 가브리엘 카터. 억만장자 자선가, 기술혁신가,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신남 중 한 명. 그녀는 잡지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 그의 자선 활동에 대한 기사를 읽었지만 사진은 그의 눈의 따뜻함이나 그의 미소가 마치 방 안에 그녀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했다. 누구신지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즉시 바닥으로 꺼지고 싶었다. 그러니까 재단 활동에 대해 읽어봤어요. 어린이 문해력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해요. 그걸 아신다고요. 가브리엘은 진심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듯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 회사에 대해서만 알거든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엘레나요. 엘레나 마르케스. 그녀는 마치 왕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기분이었다. 엘레나 마르케스 씨. 이런 상황에서지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가 유머러스하게 망가진 셔츠를 가리켰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엘레나는 분노. 셔츠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 그녀가 받아 마땅한 굴욕에 대비했다. 언제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가급적이면 와인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요. 그 질문이 그녀를 물리적인 힘처럼 덮쳤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가브리엘 카터 같은 남자들은 그녀 같은 여자들에게 커피를 청하지 않았다. 방금 와인을 쏟아부은 여자에게는 더더욱. 저와 커피 마시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 소음 위로 간신히 들렸다. 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확신합니다.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전 이렇게 아름답게 사과하고 어린이 문해력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여성을 알아가고 싶어요. 엘레나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핸더슨 셰프가 복수의 화신처럼 그녀의 팔꿈치에 나타났다. 마르케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손님한테 와인을 쏟았어. 사고였습니다. 엘레나가 말하기 전에 가브리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뒤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부딪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핸더슨이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시작했다. 물론 드라이 클리닝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엘레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가로막았다. 마르케스 양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핸더슨은 기절할 것 같았다. 엘레나는 자신이 그보다 먼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하러 돌아가야겠어요. 엘레나가 간신히 말했다. 셔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췄다. 엘레나,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마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커피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내일 2시에 5번가에 있는 핸더슨 카페에 있을게요. 마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요. 엘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온 볼륨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내내 일하면서도 그녀는 친절한 녹색 눈과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준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2시, 그녀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시험에 통과했나? 가브리엘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물었다. 무슨 시험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리는지 지켜보고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시험 말이야. 엘레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난 바랐어요. 당신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주길 바랐고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길 바랐어요. 그냥 바랐을 뿐이에요. 뭘 바랐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가브리엘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나도 그래. 지금껏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원해.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가브리엘은 잠든 두 아이를 위층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엘레나가 아이들에게 잠옷을 입히는 동안 가브리엘은 거실에서 벽난로 선반 위의 사진들을 보며 기다렸다. 생일 파티 사진, 첫 등교일 사진,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집에서 포착된 기쁨의 순간들이었다. 가브리엘 아저씨, 소피아가 눈을 비비며 복도에 나타났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응, 아가씨. 하지만 오늘 너랑, 내 동생이랑, 그리고 내 엄마랑 정말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곧 다시 오실 거죠? 가브리엘은 허락을 구하듯 엘레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 지었다. 내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아주 금방 다시 오고 싶어. 좋아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번엔 제 돌멩이 수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아이를 제대로 침대에 눕힌 후 엘레나는 가브리엘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 서 있었다. 오늘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고마워요, 엘레나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줘서, 내가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봐줘서요. 나와 아이들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믿고 맡겨줘서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엄지손가락으로 뺨을 쓸었다. 엘레나, 난 당신들 세 사람 모두와 사랑에 빠지고 있어. 부디 괜찮았으면 좋겠네. 예상했던 공황 상태 대신 엘레나는 가슴속에 옳다는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부드럽고 달콤하며 약속으로 가득 찬 굿나잇 키스를 했을 때 엘레나는 그들이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냥 데이트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제6장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벽. 엘레나는 식료품점 계산대줄에 서 있었다. 계산원이 각 품목을 스캔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우유, 빵, 땅콩버터, 파스타, 토마토 통조림, 냉동채소. 37달러 43센트. 그녀의 지갑에는 정확히 40달러가 있었고 이는 카트에 담긴 모든 것을 사고도 아이들을 위한 작은 간식 하나를 더 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한 푼 한 푼 신중하게 예산을 짜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것은 더 복잡해졌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가브리엘의 존재는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깨닫게 했다. 그가 무심코 산속별장에서 주말을 보낸다고 말하거나 이사회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엘레나는 그의 월간 자선 기부금이 아마 자신의 연간 수입을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37달러 43센트입니다. 계산원이 능숙한 무관심으로 말했다. 엘레나는 20달러 지폐 2장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세고 있을 때 가브리엘에게서 온 문자로 휴대폰이 울렸다. 파머스 마켓인데 당신 생각이 나서. 오늘 저녁 재료 사가서 요리해줄까? 3명의 다른 고객 상담으로 하루를 꼬박 일한 후라 그녀의 첫 본능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른 누군가가 저녁을 해결해준다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 변덕스러운 스토브로 요리하려는 가브리엘을 상상했다. 그녀의 비좁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아마 그녀의 전체 식료품 예산보다 더 비쌀 재료에 돈을 쓰는 모습을.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이미 장 봤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다음 기회에 그의 답장은 즉시 왔다. 물론이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엘레나가 가방에 휴대폰을 다시 넣으려 할 때 전화가 울렸다. 가브리엘의 이름이 화면을 밝혔고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은 여느 때처럼 두근거렸다. 여보세요. 그녀는 카트를 출구 쪽으로 밀며 대답했다. 안녕. 다름이 아니라 간단한 질문 하나. 혹시 나 피하는 거야? 엘레나는 그의 직설적인 말에 놀라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지막 초대 3번을 거절했잖아. 그리고 방금 내가 저녁 요리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피했고. 만약 시간이 필요하면 그냥 말해줘. 추측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더 나아. 엘레나는 주차장에서 전화를 더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돈과 계급, 그리고 이 관계가 복잡한 모든 이유에 대한 어색한 대화였다.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그냥 복잡해요. 가브리엘. 뭐가 복잡한데? 나한테 말해줘. 엘레나는 낡은 혼다 12개 식료품을 실었다. 각 봉지는 그녀의 삶을 규정하는 신중한 선택들을 상기시켰다. 저녁 재료를 사다 주겠다고 했죠. 그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 방금 식료품에 $40를 쓰면서 일반 제품 대신 유명 브랜드 땅콩버터를 살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사치라고 여겼던 사람이요. 말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당혹감과 좌절감에 섞여 튀어나왔다. 가브리엘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엘레나, 난 결코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하려던 게 아니야. 당신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거죠. 그녀는 마침내 감정이 터져 나오며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돈이 고려 대상이 아닌 세상에 살아요. 무언가를 살 여유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사잖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구매를 계획하고 모든 달러를 예산에 맞춰야 해요. 아이들의 댄스 수업과 차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럼 내가 돕게 해줘. 내가. 아니요. 그 말은 맹렬하고 단호하게 튀어나왔다. 당신의 자선 사업 대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가브리엘. 당신 돈으로 구해주는 불쌍한 싱글맘이 되진 않겠다고요. 정말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했지만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엘레나는 차에 기대어 섰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저를 자꾸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마치 제가 이 관계의 필요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엘레나, 당신은 나에게 가족을 가져다 줬어. 사랑과 목적, 그리고 내 은행 계좌 너머의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줬다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칭호인 것처럼 나를 가브리엘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2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데려왔잖아. 어떻게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 델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냐면 동등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저에게 안정과 안보, 제가 혼자서는 딸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줘요. 제가 당신에게 보답으로 주는 건 뭔데요? 모든 것, 가브리엘이 간단히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줘. 전화를 끊은 후 엘레나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쳐다보며 대화를 되새겼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가 단지 자신을 돌보려 했을 뿐인데 밀어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더 큰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의존하게 될까봐, 그의 세계에서 자신을 잃을까봐, 만약 이 관계가 끝나고 그녀가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는 삶에 익숙해진 후에 그녀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그날 저녁, 그녀가 마리나라 소스로 파스타를 만들고
소피아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려 애쓰는 동안 이사벨라가 거실에서 댄스 동작을 연습하고 있을 때 엘레나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화면에는 가브리엘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자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아저씨. 엘레나가 돌아보니 소피아가 기쁨에 찬 얼굴로 전화를 들고 있었다. 소피아, 어떻게? 아저씨가 전화했는데 제가 받았어요. 소피아가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랑 통화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먼저 제 수학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분수 설명을 정말 잘해요. 엘레나는 짜증과 마지못한 애정이 뒤섞인 채로 전화를 받았다. 가브리엘. 안녕하세요. 미안. 집 전화로 해서. 내 휴대폰을 안 받길래. 소피아가 수학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공식 숙제 컨설턴트가 된 모양이야.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숙제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요. 숙제를 돕고 싶어. 아이들 인생에, 그리고 당신 인생에 관여하고 싶어, 엘레나. 하지만 규칙을 이해하도록 당신이 날 도와줘야 해. 무슨 규칙이요?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당신을 아끼는 방법에 대한 규칙. 당신이 쌓아 올린 이 멋진 가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부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규칙.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 빚졌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으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요. 엘레나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압도되었다. 저도 규칙은 몰라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을 때 누군가를 들여보내는 건요. 그럼 함께 알아내자. 지금 가도 될까? 저녁 요리하거나 비싼 식료품을 사가거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으려고. 소피아의 분수를 돕고 이사벨라의 노래를 듣고 어쩌면 영화 보는 동안 당신 손을 잡고 싶어. 제발, 당신의 진짜 삶 속에 내가 존재하게 해줘. 데이트 때 보여주는 꾸며진 모습 말이야. 당신에게 평범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해주고 내가 그 일부가 되게 해줘. 어떤 의도도, 구조 임무도 없이 그냥 우리로서. 30분 후, 가브리엘이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는 어떤 장인의 가게에서 파는 비싼 젤라또가 아닌 식료품점에서 파는 평범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든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다. 디저트, 그녀가 문을 열자 그가 간단히 말했다. 모두 아이스크림은 좋아할 것 같아서. 가브리엘 아저씨, 이사벨라가 그의 다리에 몸을 던졌다. 제 댄스 동작 도와주러 오셨어요. 새로운 스핀을 배웠어요. 내 스핀을 정말 보고 싶구나. 가브리엘이 그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먼저 내 언니가 저 분수 문제로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엘레나는 부엌 문간에서 가브리엘이 소피아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그들 사이에 수학 숙제를 펼쳐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청바지와 단순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중고 가구와 모든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였다. 봐봐. 분수는 전체의 일부일 뿐이야. 그가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자르면 각 조각은 전체 피자의 4분의 1이 되는 거지. 하지만 누군가 2조각을 먹으면요. 소피아가 물었다. 그럼 4분의 2가 먹혔고 4분의 2가 남은 거지.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건 절반이 남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엘레나는 그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의 부로 그들을 구하려는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가브리엘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거실 바닥에 앉아 5살 아이의 수학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주는 가브리엘이었다. 엄마, 가브리엘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고 가도 돼요. 이사벨라가 엘레나의 팔꿈치에 나타나 물었다. 아저씨가 원하시면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원하지 가브리엘이 그녀의 신중하게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잊게 만드는 그 녹색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만 괜찮다면 그들은 서로 맞지 않는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엘레나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해 제잘거렸다. 가브리엘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모든 말을 귀담아 들으며 운동장 정치와 구내식당의 미스터리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엘레나와 가브리엘은 그녀의 소파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몇 인치의 거리가 있었다. 고마워요,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와줘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아서요. 나를 들여보내줘서 고마워. 이걸 보여줘서 그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손짓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진짜 삶 아름다워, 엘레나. 작고 비좁고 당신이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가브리엘이 간단히 말했다. 나는 이 아파트보다 더 텅 빈 대저택에서 살아봤어. 공간이 집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랑이 만드는 거지. 엘레나는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전화통화 이후로 계속 지니고 있던 긴장의 매듭이었다. 두려워요. 그녀는 인정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내 아이들이 정을 붙였다가 당신을 잃는 게, 당신이 나를 돌봐주는 게 더 쉬워서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가브리엘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두려워. 잘못된 말을 할까봐, 너무 빨리 나아갈까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압도할까봐. 그는 잠시 멈추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에 원을 그렸다. 하지만 당신 없이 안전한 것보다 당신과 함께 두려운 게 나아. 만약 우리가 이걸 망치면요? 만약 돈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되면? 그럼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실수도 하고 해결책도 찾고 아마 또다시 그것에 대해 다투겠지.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엘레나, 사랑은 완벽하거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복잡할 때조차도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거야. 엘레나는 그녀가 무에서부터 쌓아 올린 삶의 증거들, 생일 파티와 학교, 연극 사진들, 냉장고에 붙은 손수 만든 미술 작품들, 접어야 할 깨끗한 빨래 바구니가 있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당신을 선택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비록 무섭고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걸 선택해요. 가브리엘이 더 가까이 기대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나도 당신을 선택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침의 혼돈과 숙제 전쟁, 그리고 식료품점 예상까지. 당신의 진짜 삶을 선택해, 엘레나. 어떤 환상 속 버전이 아니라 그가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으며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를 했을 때 엘레나는 그녀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왕자가 그의 부로 공주를 구하는 동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나은 무언가였다. 두 사람이 불완전한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엘레나는 그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제7장 가족이 되다 엘레나가 마침내 벽을 허물었던 그날 저녁 이후 8개월이 지났고 그들의 삶은 마법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가브리엘은 엘레나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부엌 수납장에는 자신만의 커피 머그잔이 있었다. 이사벨라가 학교 모금 행사에서 그를 위해 골라준 세상 최고의 아빠라고 쓰인 단순한 세라믹 머그잔이었다. 이 특별한 토요일 아침, 가브리엘은 거실 바닥에서 소피아가 블록으로 정교한 성을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고 이사벨라는 학교 연극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팬케이크 반죽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만족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가브리엘 아저씨,
공주님들이 정말 이런 성에 살았을까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탑 블록을 놓으며 물었다. 공주님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곳 어디에나 살았다고 생각해. 가브리엘이 사려 깊게 대답했다. 때로는 그게 성이기도 했지. 하지만 때로는 작은 집이나 아파트였을 수도 있어. 엄마가 우리 공주님이고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야. 엘레나는 모든 순간을 의미 있고 특별하게 만드는 가브리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의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때때로 그녀는 그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팬케이크 다 됐어. 그녀가 외쳤고 가브리엘은 두 아이를 한 팔에 하나씩 안아들고 부엌으로 날랐다.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킥킥거리고 소리쳤다. 가브리엘 아저씨, 더 높이요. 제가 나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이사벨라가 요구했다. 내가 바로 비행기다. 가브리엘이 극적인 목소리로 선언하며 작은 부엌을 휙휙 돌며 공주님 한 명을 아침 식탁에 배달했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엘레나는 가브리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이사벨라의 팬케이크를 잘라주고 소피아에게 시럽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작은 배려의 몸짓들은 그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 있었다. 가브리엘 아저씨,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면 늘 그렇듯 진지해졌다. 중요한 거 여쭤봐도 돼? 언제든지. 아가씨. 왜 우리 아빠라고 안 부르세요? 그 질문은 순수하지만 의미심장하게 공기 중에 맴돌았다. 엘레나는 숨을 멈췄고 가브리엘의 손이 커피잔으로 향하다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는 아빠 같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숙제도 도와주시고 장난감이 고장나면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원에서 제가 잠들었을 때 차까지 안아주셨잖아요. 소피아는 작은 손가락으로 항목들을 짚어 나갔다. 그리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그게 아빠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한테서는 집 냄새가 나요. 이사벨라가 태연하게 덧붙였다. 엄마가 그랬는데 가족이 될 사람한테는 집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엘레나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정말이었다. 가브리엘은 잠시 조용했다. 그의 녹색 눈은 두 아이와 엘레나 사이를 오갔다. 그건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집 냄새가 난다는 거 말이야. 하지만 아빠가 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야. 그리고 그건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사벨라가 물었다. 너희 세 사람 모두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야. 너희 엄마, 너, 그리고 소피아. 왜냐면 가족이 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선택해야 하는 거니까. 소피아는 특유의 진지함으로 이 말을 숙고했다. 만약 우리가 아저씨를 우리 아빠로 선택하면 아저씨도 우리를 다시 선택해 주실 거에. 망설일 필요도 없이 가브리엘이 주저없이 말했다. 나는 내 남은 평생 매일 너희 둘을 선택할 거야. 너희 둘은 내가 아는 아이들 중에 가장 멋져. 그리고 너희 삶의 일부가 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어. 엄마는요? 이사벨라가 다그쳤다. 엄마도 선택하실 거예요. 가브리엘의 눈이 식탁 건너편의 엘레나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사랑, 희망, 두려움, 헌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아프게 만드는 연약함까지. 나는 매일 모든 삶에서, 모든 우주에서 너희 엄마를 선택할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여자야. 그럼 전 아저씨를 우리 아빠로 선택할래요. 이사벨라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소피아,
너도 아저씨 선택할 거야. 네, 소피아가 엄숙하게 말했다. 저는 가브리엘 아저씨를 우리 아빠로 선택해요. 두 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엘레나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온 세상이 된 이 세 사람에 대한 기쁨과 벅찬 사랑의 눈물이었다. 나도 가브리엘을 선택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해요. 그날 오후 늦게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엘레나와 가브리엘은 그녀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나누며 아침의 폭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당신이 입양해주길 원해요.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요. 공식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가브리엘이 물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떠나지 않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해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레나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냈다. 아이들에게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은 한참 동안 조용히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내 평생, 나는 내가 시도한 모든 것에서 성공했어. 사업, 투자, 자선 활동. 하지만 내가 가장 원했던 단 한 가지, 가족은 항상 불가능하게 느껴졌지. 마치 내가 너무 망가져서 부모님을 잃은 상처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망가졌던 것이 당신들 모두를 이토록 온전히 사랑하도록 나를 준비시켜준 게 아닐까 싶어.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지 아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가브리엘이 그녀를 완전히 마주 보았다. 엘레나,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 모든 의미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당신과 결혼도 하고 싶어. 이 관계를 공식적이고 영구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엘레나의 심장이 멎었다. 지금 저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가브리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청혼할 때는 완벽하고 로맨틱하며 당신이라는 놀라운 여자에게 걸맞게 할 거야. 이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이 그 생각에 열려 있을지 묻는 거야. 때가 되면 당신이 준비됐을 때, 아이들이 준비됐을 때, 우리 모두에게 옳다고 느껴질 때, 가브리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아무 데도 안 가, 엘레나. 우리에겐 이걸 제대로 할 시간이 있어. 그날 저녁, 그들이 함께 아이들을 침대에 눕힐 때, 이사벨라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 만약 가브리엘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가브리엘 아저씨 대신 맞바라고 불러도 돼요. 가브리엘이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내 아빠가 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건 없어. 하지만 기억해. 너희에게는 이미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계셨어. 나는 결코 그를 대체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잘하는 걸 지켜보고, 운전을 가르쳐주고, 언젠가 너희가 원한다면 결혼식장에서 너희 손을 잡아줄 그런 아빠가 되는 거야. 우리는 첫 번째 아빠 기억 안 나요. 소피아가 자신의 침대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떠났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여기 있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공룡 모양 팬케이크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아저씨를 우리 진짜 아빠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너희 첫 번째 아버지의 상실이 나의 가장 큰 이득이지. 가브리엘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 둘에게 약속할게. 내 평생 매일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지 알게 해줄 거야. 알아요. 이사벨라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항상 보여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잠든 후 엘레나와 가브리엘은 그들의 공유된 침실 문간에 서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결국에는 빅터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더 크면 그가 왜 떠났는지, 어떤 남자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죠. 그때가 오면
우리는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해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의 떠남은 그들 자신의 한계에 관한 것이지 아이들의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가브리엘이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들이 첫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항상 원해졌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줄 거야. 정말 이걸 원해요. 앞으로 닥칠 10대 시절의 혼돈과 숙제 전쟁을요. 가브리엘이 그녀를 마주 보게 돌리고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엘레나, 나는 모든 순간을 원해. 새벽 2시의 고열과 첫 등교일의 눈물과 졸업식을 운전 가르쳐주고 첫 남자친구들을 위협하고 결혼식에서 그들과 춤추는 것도 원해. 그 모든 것을 원해.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심술궂은 10대가 되었을 때조차도. 특히 그때. 왜냐면 나는 이 대화를 기억할 거고 옛날 옛적의 두 어린 소녀가 나를 아빠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 테니까. 그리고 그건 내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책임이야. 그날 밤 엘레나가 작은 침실에서 가브리엘의 가슴에 안겨 잠들었을 때 그녀는 인생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방식에 감탄했다. 5년 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행복의 기회를 다 써버렸고 남은 인생은 오직 좋은 엄마가 되는 데에만 집중하며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녀의 이야기에 더 많은 장을 계획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장, 망가진 여자와 외로운 억만장자가 서로를 선택하고 희망과 결의로 가족을 이룬 이 장은 어쩌면 아직까지 가장 아름다운 장일지도 몰랐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가브리엘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와 아침 식사 음악을 누가 고를 차례인지 다투는 아이들의 소리에 잠에서 깰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딸들에게 달걀 껍데기 없이 달걀 깨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때때로 인생 최고의 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만큼 용감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혈연이나 법적 서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어 주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엘레나는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류의 마법이라고. 제8장. 과거의 유령 엘레나가 프레젠테이션 보드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사무실 문 위에 종이 울렸다. 그녀는 마침내 마르케즈 디자인을 위한 작은 상점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다. 가브리엘의 인맥이 확보해준 몇몇 고급 프로젝트의 성공 덕분이었다. 공간은 소박했지만 전문적이었고 깨끗한 흰 벽에는 그녀의 작품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만들어낸 우아한 미학에 실제로 어울리는 책상이 있었다. 금방 가겠습니다. 그녀는 내일 고객 미팅을 위해 정리하고 있던 색상 견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외쳤다. 천천히 해. 경치를 즐기고 있으니까. 그 목소리에 엘레나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빅터 램지가 그녀의 사무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더 늙어 보였고 모래색 머리카락은 수치 적어졌으며 얼굴에는 문제들을 술로 잊으려 너무 많은 밤을 보낸 사람의 뚜렷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충격과 후회, 그리고 계산적인 관심이 뒤섞여 그녀의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안녕, 엘레나.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다.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작은 기적이었다. 이 근처에 왔다가 마르케즈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봤어. 아주 인상적이네. 빅터는 사무실 안으로 더 들어왔다. 그의 눈은 우아한 가구와 전문적인 구성을 훑어보았다. 성공했구나.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 빅터. 6년 만에 내 사무실에. 남자가 전 부인을 방문할 수도 있지. 성공을 축하해 주려고 빅터는 그녀의 책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고
엘레나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그런데 너 달라 보인다. 아주 많이 엘레나는 잘 재단된 버건디 드레스, 전문적인 헤어스타일,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쌓아 올린 자신감 등 자신의 외모를 극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공하고 세련되어 보였으며 그가 병실에 버리고 간 망가진 여자와는 전혀 달랐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확실히 그렇군. 빅터의 시선이 감탄하듯 그녀 위를 훑었고 그녀는 역겨움을 느꼈다. 아름다워, 엘레나. 정말로.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 본론만 말해, 빅터. 이래야 하니까? 그래, 1. 너에 대해, 그리고 내 남자친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어. 빅터의 어조는 평상시 같았지만 그 밑에는 엘레나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가브리엘 카터. 맞지? 그 억만장자 엘레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가브리엘에 대해 어떻게 알아? 이봐, 엘레나. 넌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과 데이트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말하지. 소문은 퍼지게 마련이야. 빅터는 초대받지도 않은 채 그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같은 사람과 엮이게 됐냐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오해하지 마. 지금은 정말 멋져 보여. 하지만 가브리엘 카터는 그가 원하는 어떤 여자든 가질 수 있잖아. 슈퍼모델, 여배우, 사교계 공주님들. 왜 그가 집 많은 싱글맘을 선택했겠어? 그 잔인한 말은 엘레나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불안감을 자극하며 전곡을 찔렀지만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더 강해졌고 빅터에게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다. 어쩌면 그가 피상적인 것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면 어쩌면 빅터가 희죽 웃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가 너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리고 내가 결코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엘레나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 당신은 내 남편이었어, 빅터. 우리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내가 노력했지. 나는 널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큰 차이지. 빅터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현재지. 당신이 6년 동안 딸들 인생에서 부재했던 현재 말이지. 우리 딸들이지. 빅터가 정정했고 그의 어조 속 무언가가 엘레나의 속을 뒤틀리게 했다. 소피아와 이사벨라. 이제 6살이지. 맞나? 슬슬 아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텐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가브리엘이 입양할 거야. 그래. 그건 좀 복잡해지겠네. 봐봐. 난 친권을 포기한 적이 없어. 법적으로 난 여전히 그 애들 아버지야. 엘레나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아이들을 버렸어. 당신이 떠났다고. 난 널 떠났지. 애들을 떠난 게 아니야. 차이가 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되었으니 빅터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손짓했다. 글쎄, 내 딸들을 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재정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잖아. 엘레나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가브리엘의 돈에 대해 알게 돼서 어떻게든 한몫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온 거야. 빅터의 가면이 순간적으로 벗겨지며 그 아래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요즘 힘들었어, 엘레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고 내가 투자를 좀 잘못했거든.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정확히 뭘 할 생각인데. 공동 양육권, 어쩌면 주 양육권을 신청할까 생각 중이야.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고려하면 말이지. 법원은 엄마가 아이들보다 경력을 우선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빅터의 목소리는 은근한 위협으로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 돈을 원해. 공평한 걸 원해. 가브리엘 카터는 신보다 돈이 많고 그가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애들은 내 딸들이야. 진짜 아버지가 그 관계에서 이득을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엘레나는 너무 빨리 일어나서 의자가 뒤로 밀렸다. 나가, 빅터.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빅터는 항복하는 척 두 손을 들었다. 화낼 필요 없어. 그냥 대화를 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말한 양육권 문제는 생각해봐. 법원은 내가 내 동의 없이 낯선 사람에게 내 아이들을 입양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아주 흥미를 가질지도 몰라. 가브리엘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해준 사람이야. 감동적인 이야기네. 분명 빅터가 서서 싼 양복 재킷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지, 엘레나. 나는 그 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그건 법의 눈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어. 그가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 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알아. 우리 사이가 달랐다면 어쩌면 내가 더 노력했을지도 몰라. 넌 정말 꽤 괜찮은 여자가 됐어.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엘레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6년. 그 없이 삶을 쌓아 올리고 그의 잔인함에서 치유하고 그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6년.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와 그녀가 일궈온 모든 것,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은 가브리엘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그는 첫 배를 받았다. 안녕, 자기. 오늘 하루 어때? 가브리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가 즉시 보호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괜찮아요. 학교에 있어요. 하지만 가브리엘. 빅터가 여기 왔었어요. 내 사무실에.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레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사무실에서 나가지 마.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돈을 원해요. 가브리엘. 당신이 부자고 그에게 친권이 있으니까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어.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보호적인 분노로 딱딱해졌다. 10분 안에 갈게. 그의 말대로 가브리엘은 정확히 10분 후에 그녀의 사무실 문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즉시 위안이 되었다. 엘레나는 그의 품에 날아들었고 그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슴에 꽉 안아주었다. 모든 걸 말해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한 모든 말, 모든 위협. 엘레나는 대화를 되짚었다. 가브리엘은 점점 더 분노하며 들었고 그녀가 빅터의 외모에 대한 발언과 양육권에 대한 암시를 반복했을 때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가 아이들을 데려갈 순 없어요. 엘레나가 그의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가브리엘, 그럴 순 없어요. 아이들은 그를 알지도 못해요. 아이들은 망가질 거예요. 아무도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아. 가브리엘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엘레나,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그가 한 가지는 맞았어. 가정법원에서 피는 무언가 의미가 있지. 하지만 유기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도 마찬가지야.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요. 그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에게 권리를 주면요.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싸울 거야.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과 그가 아이들 삶에서 놓친 모든 순간의 기록으로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엘레나, 내가 매일 당신들 모두를 선택한다고 말한 건 진심이었어. 그건 우리 가족을 해치려는 누구로부터든 당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 가족 엘레나는 그 말에서 힘을 얻으며 반복했다. 우리 가족, 가브리엘이 확인했다. 빅터 램지는 그가 떠난 날, 그 아이들을 자기 딸이라고 부를 권리를 포기했어. 이제 그는 어떤 것들은 돈으로 샀거나, 훔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사랑이야. 가브리엘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긴급 상담을 준비하는 동안 엘레나는 자신의 손으로 이룬 이 공간, 빅터가 그녀를 파괴하려 한 이유로 그녀가 성취한 모든 것의 상징인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다시 들어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병실에 버리고 간 망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강하고, 더 용감했으며,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녀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의 아이들을 낳은 남자조차도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엘레나는 항복할 계획이 없었다. 제9장 청원과 계획 빅터의 불쾌한 귀환 이후 3주가 지났고 그 주들은 변호사 미팅과 전략회의, 그리고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대한 신중한 기록으로 가득 찼다. 가브리엘의 법무팀은 철저하고 낙관적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몇 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라도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엘레나는 가브리엘이 특별한 주말 모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여행을 위해 아이들의 여행 가방을 싸면서 법적 걱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는 목적지에 대해 비밀스럽게 했고 단지 세 사람 모두 편안한 옷과 수영복을 챙기라고만 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이사벨라가 100번째로 물으며 엘레나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드레스를 접는 동안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말했잖아, 아가. 가브리엘 아빠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야. 몇 달 전 그들의 대화 이후 그 이름은 굳어졌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엘레나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동물이 있는 곳이에요. 소피아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그녀는 요즘 해양 생물학에 푹 빠져 돌고래와 고래에 관한 도서관 책을 빌려보고 있었다. 기다려봐야 알지. 아가씨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2시간 동안 달려 우뚝 솟은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멋진 호숫가 별장에 도착했다. 가브리엘이 원형 진입로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경외감에 차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다. 가브리엘 아빠, 여기 엄청 커요. 이사벨라가 숨을 헐떡였다.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예술가적인 눈은 산비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처럼 보이는 돌과 목재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었다. 레이크 세레니티에 온 걸 환영해. 가브리엘이 가방을 돕기 위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긴 우리 가족의 옛날 집이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매년 여름날을 여기 데려오셨지. 엘레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 장소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고 이전, 그의 가장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이었다. 집은 웅장하면서도 아늑했다. 수정처럼 맑은 호수를 내려다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과 주거실을 압도하는 돌 벽난로가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녔고 그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다락방이 있어요. 소피아가 위층에서 외쳤다. 2층 침대도요. 그리고 보세요. 엄마. 이사벨라가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데크에 온수 욕조도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엘레나가 약속했다. 하지만 먼저 짐부터 풀자. 오후는 완벽했다. 그들은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갔고 가브리엘은 아이들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엘레나는 아이들이 핸들을 꽉 쥔 채 집중하는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들은 소피아가 흥미로운 돌을 모으고 이사벨라가 정교한 모래성을 쌓는 한적한 해변에서 피크닉 점심을 먹었다. 점심시간 동안 가브리엘은 불안해 보였다. 그는 반복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재킷 주머니 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엘레나는 알아챘지만 빅터와의 계속되는 법적 상황으로 인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일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브리엘 아빠, 괜찮으세요? 소피아가 특유의 통찰력으로 물었다.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 가브리엘이 신경과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오늘 밤이 기대돼서 그래. 오늘 밤에요. 기사벨라가 기대감에 눈을 빛내며 다그쳤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가브리엘이 신비롭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숲길을 탐험해볼까?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저 뒤에 요새를 짓곤 했어. 오후의 모험에는 소나무 향기 가득한 길을 하이킹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어린 시절 나무 요새의 흔적을 보여주고 이 마법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솔방울과 흥미로운 나뭇잎을 모으며 매료되었고 엘레나는 가브리엘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일 때 가브리엘은 물 위에서 일몰을 보기 위해 보트를 한 번 더 타자고 제안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엘레나가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는 동안 가브리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이들은 지는 해가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드는 모습에 넋을 잃고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이제는 그렇지, 가브리엘이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 속 무언가 때문에 엘레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브리엘 아빠,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다. 별들 좀 보세요. 그들이 정신없는 사이 하늘은 어두워졌고 이제 수천 개의 별들이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머리 위에서 반짝였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이사벨라가 경이로움에 숨을 내쉬었다. 여기에는 도시 불빛이 없기 때문이야. 가브리엘이 설명했다. 그냥 우리와 별들,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공간만 있을 뿐이지.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고 엘레나의 심장은 완전히 멎었다. 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브리엘이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세 사람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두 아이 모두 그를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엘레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엘레나 마르케즈, 가브리엘이 그녀를 완전히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딸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성공했지만 공허했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가족이 어떤 느낌인지, 돈 버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줬어. 가브리엘 엘레나가 속삭였다. 이미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피아와 이사벨라, 가브리엘은 아이들을 그의 청혼에 포함시키며 계속했다. 너희 둘은 나에게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줬어. 잠자리 동화와 까진 무릎,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기쁨에 대해 가르쳐줬지. 너희는 나를 너희 아버지로 선택했고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야. 그는 벨벳 상자를 열어 멋진 반지를 드러냈다. 과시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별빛을 사로잡은 별처럼 작은 돌들로 둘러싸인 중앙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엘레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남은 평생 당신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래요? 이 가족을 공식적이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줄래요? 눈물을 통해 엘레나는 두 아이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행복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더 크게, 네, 가브리엘. 모든 것에 내 영혼이여. 가브리엘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그러자 두 아이가 그들의 품에 몸을 던졌다. 네 사람 모두 광대한 별빛 아래서 울고 웃으며 서로를 꽉 껴안았다. 우리 큰 결혼식 할 거예요. 모두가 진정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사벨라가 물었다. 어떤 결혼식을 원해? 가브리엘이 물었다. 항상 아이들이 주요 결정에 포함되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춤추는 거요. 이사벨라가 주저없이 선언했다. 그리고 꽃이요. 소피아가 사려 깊게 덧붙였다. 아주 많은 꽃이요. 그리고 어쩌면 나비도요. 그리고 케이크요. 엘레나가 가브리엘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케이크는 꼭 있어야 해요. 그럼 춤과 꽃과 나비와 케이크가 있는 결혼식을 하자. 가브리엘이 약속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왜냐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축하하는 거니까.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흥분과 신선한 상공기에 지쳐 다락방 침실에서 잠든 후 엘레나와 가브리엘은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샴페인 한 병을 나누며 호수를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엘레나가 달빛을 받아 빛나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1년 전, 나는 당신을 우리 삶에 들여보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붙잡힌 몸이에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게 됐죠. 가브리엘이 미소 지으며 말을 마쳤다. 당신과 함께하는 건 정말 좋아. 엘레나는 그의 곁에 몸을 웅크렸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브리엘, 빅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이 약혼이 양육권 상황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가브리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결혼은 우리 입장을 상당히 강화시켜주지. 안정성, 헌신, 진정한 양부모 가정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을 악화시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가 정말로 법정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먼저 우리를 겁줘서 돈을 뜯어내려 할 거야. 빅터 같은 남자들은 마음속으로는 보통 겁쟁이들이거든. 실제 싸움보다는 쉬운 돈을 선호하지.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간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만약 판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생물학적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면요. 그럼 항소할 거야. 모든 단계에서 싸울 거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DNA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판사를 찾을 때까지 가브리엘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맹렬했다. 엘레나, 나는 당신이나 아이들을 잃지 않을 거야. 빅터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엘레나는 잠시 조용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야? 내 말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면 어떨까요? 약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 가족이 단결되고 강하며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가브리엘은 흥미를 느끼며 몸을 바로 세웠다. 계속해봐. 당신은 가브리엘 카터잖아요. 이 도시에서 영향력, 인맥, 명성이 있어요. 그걸 빅터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협박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다음 달 재단 갈라를 생각하고 있구나. 가브리엘이 천천히 말했다. 모든 주요 기부자와 시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그 행사 말이야. 성명을 발표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브리엘이 미소 지었고
엘레나는 그 아내 사업가가 그 전략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네가 원하는 건 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너무 비싸게 만드는 거구나. 재정적으로 비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비싸게요. 정확해요. 만약 그가 이 양육권 소송을 계속한다면 그는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가 더 이상 싱글맘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카터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엘레나의 표정이 빅터가 병실에 버리고 간 망가진 여자를 놀라게 할 만큼의 결의로 굳어졌다. 그럼 온 세상이 빅터 램지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알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위협, 모든 조작, 모든 유기의 순간을 기록하는 거죠. 만약 이게 법정으로 간다면 판사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깊이 키스했다. 내가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명석하고 전략적인 마음도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보여줘요. 엘레나가 그의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다. 별빛 아래 앉아 미래와 그 방어 계획을 세우면서 엘레나는 가슴속에서 맹렬한 보호 본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빅터는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그가 버리고 간 취약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더 똑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 전투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엘레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가브리엘이 있었다. 그녀의 딸들이 있었다. 그리고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은 빅터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힘이었다. 청혼은 완벽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세상의 엘레나 마르케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히 보여줄 때 올 것이었다. 제10장 달콤한 정의 리버사이드 호텔의 웅장한 볼룸은 14어린이 희망재단 갈라를 위한 우아한 쇼케이스로 변모했다. 2년 반 전 엘레나가 빌린 유니폼을 입은 힘겨운 서버로서 가브리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오늘 밤 그녀는 가브리엘 카터의 약혼녀로서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그녀를 왕족처럼 보이게 하는 멋진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입고 약혼 반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도시의 엘리트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이곳이 또한 그녀가 마침내 빅터 램지를 영원히 처리할 곳이라는 아이러니는 그녀를 비껴가지 않았다. 정말 멋져 보여. 가브리엘이 기부자, 정치인, 재계 리더들 사이를 지나가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준비됐어. 6년 동안 준비됐어요. 엘레나는 피 속을 흐르는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이 저녁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손님 명단에는 시장, 3명의 가정법원 판사, 지방검사, 그리고 도시의 저명한 변호사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밤이 끝날 무렵 중요한 모든 사람들은 빅터 램지가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그의 위협은 사회적, 직업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었다. 엘레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다. 모든 위협적인 전화, 모든 은밀한 갈취 시도, 빅터가 딸들의 삶에서 부재했던 지난 6년의 모든 순간을. 그녀는 녹음 파일과 증인 진술, 그리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법무팀을 가지고 있었다. 변신은 완료되었다. 한때 이 사람들에게 와인을 서빙했던 여자는 이제 성공적인 디자인 사업과 도시에서 가장 저명한 자선가 중 한 명과의 약혼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는 그들의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힘, 그리고 가치를 찾았다. 엘레나는 그가 볼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발견했다. 분명히 이 행사를 위해 빌린 몸에 맞지 않는 턱시도를 입고
불편해 보였다. 그는 어떻게든 초대를 확보한 모양이었고 그녀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계산적인 표정으로 군중을 훑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그녀를 찾았을 때 엘레나는 그가 그녀의 변신을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을 보았다. 우아한 드레스, 자신감 있는 자세,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듯한 찬란한 행복. 그의 입이 벌어졌다. 이것은 그가 버리고 간 망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였다. 그가 결코 손댈 힘이 없었던 누군가. 쇼타임이네요. 그녀가 가브리엘에게 속삭였고 그는 지지하듯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엘레나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다. 저녁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가브리엘은 재단의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군중이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빅터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그들의 테이블에 접근했다. 엘레나, 그가 근처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군. 그리고 가브리엘 카터 씨, 내 가족과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마침내 만나게 되어 영광이군. 몇몇 사람들이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엘레나는 옆에 있던 가브리엘이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싸움이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의 삶을 정의해온 서사를 통제할 그녀의 순간이었다. 빅터, 그녀가 우아한 침착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보니 놀랍네요. 당신이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줄은 몰랐어요. 오, 나는 항상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았지. 빅터가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특히 내 딸들에 관한 거라면 말이야.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양육권 합의에 대해 정말 논의해야겠어. 근처 테이블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멈췄고 모든 관심은 펼쳐지는 드라마에 집중되었다. 엘레나는 왼쪽 테이블의 퍼트리샤 애덤스 판사, 오른쪽에 로버트 리 지방검사, 그리고 빅터 바로 뒤에 사라 미첼 시장을 볼 수 있었다. 완벽했다. 양육권 합의요. 엘레나가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볼륨 구역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죄송하지만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겠어요? 6년 전 당신이 갓 태어난 딸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법정 양육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빅터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니요. 당신 말이 맞아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며 말을 가로막았다. 모든 분들께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약간 몸을 돌려 영향력 있는 청중들의 늘어나는 무리를 향해 말했다. 6년 전, 이 남자는 제가 쌍둥이 딸을 낳은 날 이혼 서류를 줬어요. 저에게 너는 못생겼고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후에 말이죠. 주변 테이블에서 집단적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엘레나는 애덤스 판사가 날카로운 관심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표정이 천둥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엘레나, 그건 빅터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갓 태어난 두 아기와 그들의 어머니를 병실에 버렸어요. 왜냐면 그의 말에 따르면 나처럼 생긴 사람에게 얽매여 오는 아기들과 더러운 기저귀를 감당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엘레나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각 단어는 고요한 물의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6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양육비도, 생일 카드도,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무것도요. 볼륨 그 구역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엘레나는 빅터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신중하게 짜인 함정에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엘레나는 의로운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다. 이제 그가 내가 성공한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오늘 밤 그들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 가족에게서 돈을 갈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빅터가 항의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런가요? 헬레나는 이브닝 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왜냐면 당신이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난 이후로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당신이 가브리엘의 재산에서 공평한 몫을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신청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위협한 대화도 포함해서요. 우리 지방검사는 이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램지 씨, 맞습니까? 우리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이건 괴롭힘이야. 빅터가 필사적으로 적대적인 얼굴들의 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그냥 내 아이들과 다시 연결되려는 것뿐이야. 당신 아이들이라고. 가브리엘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존재는 위험있고 위협적이었다. 당신 아이들에 대해 말해주지, 빅터. 소피아는 해양 생물학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해. 그녀는 온화하고 현명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걱정하지. 이사벨라는 댄서가 되고 싶어하고 수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해. 아마 동시에 다 하고 싶어 할 거야. 그녀는 마법과 공정함을 믿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가브리엘의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차가워졌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왜냐면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바로 내가 그들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숙제를 돕고 무서울 때 안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언젠가 그들의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아주고 운전을 가르쳐주고 남은 평생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내 아이들을 그냥 훔쳐갈 순 없어. 빅터가 소리쳤다. 마침내 그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엘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버렸지. 당신은 우리가 간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를 버렸어. 그런데 그거 알아, 빅터. 당신은 모든 면에서 틀렸어. 그녀는 가브리엘을, 우아한 볼륨을, 그의 잔인함의 잿더미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삶을 가리켰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어. 나는 싸울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버린 그 아름다운 어린 소녀들, 그들은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한 남자에게 모든 것이야. 애덤스 판사가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다. 램지 씨, 저는 15년 동안 가정법원을 주재해왔고 당신 같은 남자들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버리고 돈이 생길 때 돌아오는 남자들 말이죠. 모두가 나에게 반대할 순 없어. 빅터가 거칠게 말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 생물학적 권리가. 당신에게는 당신이 버리지 않은 권리가 있죠. 애덤스 판사가 차갑게 정정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건 아주 미미하군요. 변호사와 유기의 법적 정의와 그것이 친권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미첼 시장이 다음으로 나섰다. 램지 씨,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가브리엘 카터와 엘레나 마르케즈는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자녀를 버리고 이제 갈취를 시도하는 남자입니다. 만약 이 가족을 계속 괴롭힌다면 이 도시가 당신의 행동에 대해 거의 관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군중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고 엘레나는 휴대폰이 조심스럽게 들려 모든 순간을 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일이면 빅터의 굴욕은 도시의 모든 사교계의 화제가 될 것이었다. 그의 평판은 파괴되고 사업 전망은 망가지며 자녀를 찾는 아버지로서 그가 얻었을지도 모를 어떤 동정도 사라질 것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빅터가 약하게 말했지만 모두가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끝났어. 가브리엘이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3명의 다른 판사가 서명한 접근 금지 명령이야. 만약 당신이 엘레나에게 연락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오늘 밤의 위협에 근거한 어떤 법적 조치를 시도한다면 괴롭힘, 갈취 미수,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거야. 추가로 리 지방검사가 덧붙였다. 마르케즈 부인이 언급한 녹음 파일을 검토하여 당신의 갈취 시도와 관련된 가능한 형사 고발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빅터는 적대적인 얼굴들의 원, 단 한 번의 대화로 그의 평판을 파괴할 수 있는 판사,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재계 리더들을 둘러보았다. 싸움은 한꺼번에 그에게서 빠져나갔고 그의 어깨는 패배감에 축 처졌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군. 그가 엘레나에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짜 도끼도 없었다. 이게 뭔가 바꿀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빅터 엘레나가 조용한 위엄으로 대답했다. 나는 내가 이겼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6년 전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고 당신은 틀렸거든요. 가브리엘은 나를 사랑해요. 내 딸들은 나를 사랑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답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 선언보다 더 큰 힘을 실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당신은 나를 부수려고 했지만 당신이 한 일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가르쳐준 것뿐이에요.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나은 것을 찾도록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러니 고마워요, 빅터. 떠나줘서 고마워요. 만약 당신이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내 진짜 가족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 조용히 가브리엘의 비서가 동행한 경호원들이 도착했고 빅터는 더 이상의 사건 없이 볼룸에서 끌려나갔다. 군중은 천천히 흩어져 테이블과 저녁으로 돌아갔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엘레나와 가브리엘에게 다가와 지지와 축하를 건네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공식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가브리엘이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엘레나는 앞줄에 앉아 깊은 종결감이 자신을 씻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병실에서 파괴되었던 여자는 진정으로 사라졌고 더 강하고 더 용감하며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가브리엘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속의 연설을 마치고 그녀 곁으로 돌아왔을 때 엘레나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기분이 어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자유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에 둘러싸여 함께 춤을 출 때 엘레나는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다른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강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빅터처럼 되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것이 됨으로써 이겼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브리엘이 댄스 플로어에서 그녀를 돌릴 때 그녀는 생각했다. 가장 달콤한 승리라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었던 망가진 여자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성공한 사업가, 사랑받는 어머니, 소중한 아내가 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놀라운 가치를 아는 여인, 엘레나 마르케즈 카터가 서 있었다.